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의 자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직업의 자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요? 성매매도 직업인가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여러분, 이제 직업, 어디까지가 직업일까요? 자, 이제 직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생활수단성, 이 생활수단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호구지책이죠. 호구지책으로 생활수단으로 계속적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하고 다 직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도 직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사실 좀 존중받는 직업이 있고 뭔가 좀 더 많은 보람을 또 느끼고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선호하는 그 직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제 뭐 마약 매매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이것도 이제 직업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의 해악의 정도가 좀 심하다. 이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대 국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뭐든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와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큰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매매도 이게 한때는 규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호 영역이라는 게 되게 넓습니다. 직업의 자유의 어떤 보호 영역. 그래서 사채, 이 사채업자들이 고리사채, 높은 이제 이자율을 그래서 이제 부과하면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뭐 정말 이자율이 연 뭐 몇십 %라도 우선 뭐 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치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까지 다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이제 이런 고리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인신매매라든가, 그럼 이제 경찰 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무원 되시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많이 있어요. 성매매라든가, 또 이제 미성년자를 채용해서 어떤 퇴폐 영업을 한다든가, 유흥업도 이제 합법적인 그런 직업인데 일정한 이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규제를 하는 거죠. 법률로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법률로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한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데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당한 제한이다. 당연히 인신매매, 고리사채 관련 법에 의해서 다 규제를 합니다. 근데 직업의 개념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죠. 아르바이트. 또 이제 부업, 또는 이제 겸업.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뭐 야간에 이제 대리운전 이제 파트타임으로 한다든가, 주말에만 이제 또 특별히 주말에만 있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직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거고 보호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서 당연히 폭넓게 이제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단계 이론 내용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런 유형을 하나씩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더라도 먼저 1단계 제한을 해보고 1단계 제한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그 다음 2단계, 3단계 제한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 그러니까 먼저 직업 활동하는 거, 직업 종사하는 거,
요걸 먼저 이제 규제를 해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때 이제 2단계로 이제 이게 이제 주관적인 사유라는 표현을 써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고 3단계가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할 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1단계는 수수료, 영업시간, 뭐 장소 이런 거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정 수수료, 공인중개사 이제 법으로 정해서 지나치게 이제 또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또 서민들, 국민들에게 이제 또 부담이 되니까. 또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 수도 뭐 5명 이상 이제 채용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업소, 그래서 이제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제를 합니다. 학생들의 이제 교육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단계예요. 자유롭게 장소도 선택하고 시간도 선택하는데 약간씩 조금 이제 영업 수행 방식을 또는 장소를, 수수료를, 종업원 수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단계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을 치는 거예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건 주관적 사유죠. 여기 이제 객관적 사유, 어떤 객관적 조건이에요. 여기는 이제 노력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시험 합격이에요. 시험 합격. 학원 강사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게 다 헌재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그런데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맞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못하니까. 근데 대학을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관적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반 장사하는 거, 또 이제 각종 음식점 하는 거, 주로 이제 자영업종이죠. 이쪽은 이제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제 그런 규제를 받는 거, 요 1단계 제한이 그 직업의 자유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시험 합격이라, 대학 졸업해라,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그 직업들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왜 이런 자격을 요구하느냐? 그건 이제 어떤 전문직,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그런 이제 직업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국가가 조건으로 이제 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자격증 취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적 사유예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 사유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최후에만 선택될 수 있는 직업의 자유 제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 제한을 해라. 그 객관적 사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안마사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안마사라는 직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만 독점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일반인들은 안 돼요. 노력한다고 뭐 시각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객관적 사유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유. 그래서 또 이제 뭐 행정사, 또 경비업자 이런 특정 업종은 아예 겸직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이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법으로. 다른 영업을 하면서 행정사 겸직을 못한다. 또 다른 영업을 하면서 경비업자 겸용을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제 문제가 됐던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게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는 사실 별개예요. 근데 이제 제한 유형이 좀 이제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영업 수행 방식, 어떤 장소, 수수료 이런 규제이면 가장 이제 완화된 1단계의 입법자가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판례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조건, 어떤 자격 취득이나 시험 합격이나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영역이 이쪽 주관적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법으로 이제 딱 금지를 시켜버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딱 할 수 있게끔 막아버린 거, 그런 게 이제 3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관련된 어떤 판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때 하나씩 대표적인 판례들을 학습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이 나오죠. 여러분 참정권.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권, 피선거권, 뭐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이게 대표적인 참정권이에요.
자, 선거권은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그럼 권리라는 건 선거권 이 개념에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의무이기도 한가? 자,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는지요? 자, 보통 이제 선거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의 권리예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이제 제한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하는 권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선거권의 종류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권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권도 있고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권도 있고, 그게 이제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가 모든 외국인에게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이제 참정권은 권리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공무담임권 안에는 피선거권, 뭐 공직취임권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공무를 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시험에 의한 공채 방식으로 여러분 공무원 채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특별 채용도 있고, 뭐 계약직, 전문직 분야 이제 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이런 시장, 구청장 이런 경우가 이제 선출직이고 선출되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되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공무담임권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피선거권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선출될 수 있는 권리죠. 공직에 출마해서. 근데 대통령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금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40세가 안 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도 아직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나머지 선거는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피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권은 지금 이제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인정이 되죠. 18세 이상 국민이면. 그래서 이제 이 참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직접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또 서울 시민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또 이제 동작구민으로서 이런 주민의 지위도 있는 거예요. 주민의 이제 표현도 보니까 시 소속이면 이제 서울시 주민이면 시민이라고 하는 거고, 경기도 주민이면 이제 도민이라고 하는 거고, 강남구 또 주민을 구민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시민, 도민, 구민. 이게 이제 공통적인 개념이 이제 주민이에요, 주민. 주민투표권은 이건 법률적 차원의 권리고, 국민투표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된 이제 헌법적 차원의 권리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참정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 인정되느냐? 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이 주민투표권, 이런 법률적 차원의 권리를 인정을 해요. 우리 이제 선거권 중에는 보통 이제 국정선거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이 국정선거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참정권, 지방선거권이 있죠, 여러분. 지방선거권. 이게 이제 주민들이, 서울 시민이, 경기도민이 이제 참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을 선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선거권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요 지방 선거권 이 부분을 이제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해요. 이쪽은 이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요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지방의원, 요런 이제 선거권, 요런 부분들을 외국인에게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된 이런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해요. 모든 외국인에게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참정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판청구권이 나오죠. 자, 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밖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자, 보통 이제 재판 청구, 말 그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재판에는 뭐 민사재판도 있고 형사재판도 있고 행정재판도 있고 헌법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또 열심히 자세히 하게 되겠죠. 민사재판, 또 이제 형사재판, 또 이제 행정재판. 이제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물론 이제 경찰학에 또 경찰행정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행정소송에 대한 것도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건 이제 민사재판이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각종 계약, 채무 불이행, 또 이제 혼인, 이혼, 상속 이런 이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민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은 이제 범죄 발생이 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기소를 해서 유무죄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게 형사재판이죠. 행정재판은 이제 과세처분이라든가 면허정지, 면허취소, 또 이제 과태료 이런 이제 부가 징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관련된 문제들, 쟁점들이 이제 다루어지는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헌법재판이라는 게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관할하는 헌법재판. 이거는 이제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 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 있어요. 요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쪽은 이제 일반 법원이에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그래서 이쪽은 이제 3심제, 최종심은 이제 대법원 이렇게 이제 관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헌법재판은 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단심이에요, 단심.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심, 2심, 3심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신속은 생명과도 같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게 이제 뭐 사실 뭔가 갈등 대립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면 사소한 어떤 갈등 대립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생명체이고 또 인격을 가진 존엄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또 이제 시간, 비용.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이긴 사람도 결국 기회비용 여러 가지 이제 소요됐던 어떤 에너지 이런 거 생각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재판.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정의로운 이제 재판에 대한 신뢰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헌법에 이제 명시가 된 재판 받을 권리의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재판의 이제 공정성,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한 거죠. 아직 이제 형사재판에 한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미국 같은 데서 뭐 배심 재판 본 적 있죠. 국민 배심원들이 물론 이제 미국식의 완전한 배심 재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배심 재판 제도가 지금 이제 제한적이지만
또 국민들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는 제한적인 의미이지만 이걸 형사재판에 한해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건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아닌 일반 민간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뭐 초병을 폭행했다든가 초소, 뭐 이제 유독 음식물 공급이라든가 포로, 뭐 군용물에 관한 이런 이제 일정한 헌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 유형은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군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 이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인데요. 무상의 의무 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독일은 여러분 이제 대학도 무상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국가죠. 독일처럼 대학교도 무상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나라 적어도 초등교육,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초등교육이 무상의 의무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 적어도 초등교육,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에서 중등교육 3년까지, 아시겠죠? 초등교육 6년,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건데 중등교육 3년. 여기 지금 이제 법에 명시된 거고,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3년 과정도 다 무상의 의무 교육으로 하겠다. 그건 정책적으로 혜택을 이제 주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법의 이제 규정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년도 의무 교육으로, 그래서 이제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대학교도 독일처럼, 이게 입법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다 수업료 내고, 고등학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수업료 내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대학도 무상의 의무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무 교육 실시 범위는 헌법에서는 이제 적어도 초등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에서는 3년의 중등교육, 그리고 의무 교육에서 이제 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급식비도 무상이냐, 이런 게 이제 헌재 판례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 또 시설의 일체, 학교 건물도 있어야죠. 그리고 교과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무상이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케 했던 사건에서 급식비를 실비를 이제 부담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위헌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입법 정책이 바뀌면서 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또 학부모들,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지금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자, 이런 무상의 범위, 의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들은 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업권이라는 게 있고 수학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은 누가 하죠?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사예요. 교사가 누리는 거고, 수학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이건 이제 배우는, 교육 받을 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육 받을 권리.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뭘 더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학생의 수학권이 더 우위에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 교과서, 초중고 이제 이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르쳐야지 뭐 대학 교수들처럼 무슨 논문을 가르치고 학설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게 수업의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수학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이 자녀 교육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불가침의 인권이다. 일종의 자연권이에요. 불가침. 자연권으로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뭐 자녀 양육권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본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외 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사건에서 이게 유명한 판례인데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학원에 보낼 거냐, 개인 과외를 시킬 거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그게 이제 자연권으로서 부모가 원칙적으로 설계하고 부모가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아시겠죠? 근데 과거에는 반대로 최대한 제한하고 보장은 쥐꼬리만큼, 본말이 전도된, 뒤집어진 이런 이제 사례가 많았었죠. 요게 맞다, 이거.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본권. 보통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먹고 사는 생존의 기초를 보장하는, 여러분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케어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권리가, 또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권이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우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매년 매월 계속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매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이제 쏘아준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거긴 한데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재래시장도 활기를 띠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 가족들이 소고기 한 번씩 사 먹고 외식을 했다. 상당히 이제 위축됐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이게 경제 활성화의 뭐 불쏘시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금제도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시장에 흘러나오고 결국 또 이제 선순환을 하다 보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확보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것 중에 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확대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제 기본 연금이 되는 거죠. 그런 논의가 이제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말 사회국가, 복지국가 원리가 구현되는 하나의 이제 방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이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각종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권리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또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이런 환경권,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인데, 전통적인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자유권은 좀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천부 인권으로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회적 기본권은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이제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살림살이가 형편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가능한 실현될 수 있는 권리예요. 돈이 또 많이 들어가죠. 이쪽 자유권은 뭐 국가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 그래서 이제 사생활의 자유,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내버려 두면 그냥 자유권은 보장됩니다. 근데 이쪽 사회적 기본권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가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적극적 권리고 이쪽은 이제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 이런 표현도 써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쪽은.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방어적 권리. 어떤 이제 소극적,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런 이제 권리로서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게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권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근데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어떤 기대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무결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충적 개입,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국가 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노력은 이건 이제 개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업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이 또 많은 직업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뭐죠?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성. 노후 대비까지 될 수 있다는 거. 공무원 연금제도. 그리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또 정년 이후에는 이제 연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그걸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전제로 국가는 이제 보충적, 이 2차적이라는 얘기예요. 보충적이라는 게. 보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스스로 노력으로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거 노인이라든가 무위탁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노력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생존의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굶주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이제 케어하는 거, 그게 복지국가고 그게 사회국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끌어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원리, 그게 사회국가 원리예요. 복지국가 원리죠. 개입하고 배려하고 또 가진 사람들은 또 쉐어하고 플로잉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개입과 약간의 간섭과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정책, 이런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 사회보장 수권은 사회보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4대 보험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또 노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또 이제 건강보험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의료보험 수급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하고 실현함으로써 사회 국가 원리 또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 3권이에요, 여러분. 근로 3권. 자, 여러분 이제 노동 3권이라고도 하는데 공무원도 근로자인가요? 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3권이 보장되는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공무원도 근로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근로자, 직장인하고 완전히 동일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근로의 권리라는 게 또 32조에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어렵고 뭐 청년 백수 시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자, 뭐 이태백이니 뭐 사오정이니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근로 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또 이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당연히 누리지 못해요. 왜냐? 우리 국민의 일자리도 부족한데 외국인의 뭐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근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한번 선택된 직장에 영원한 철밥통 그래서 보장해 달라 이런 권리가 또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로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일할 자리에 대한 이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다. 다르게 표현하면 근로 기회 제공 청구권, 국민이 원칙적으로 누리는 거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근로 3권이 이제 노동 3권이에요.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정확하게는 이거죠. 지금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근로 3권이에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그게 여러분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에요. 적극적 단결권. 가입하고 활동하는 거. 소극적 단결권은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 이제 가입하고 활동하고 소극적인 건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되게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요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이. 근데 왜 근로 3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느냐? 사용자로부터 고용주로부터 이제 부당한 이제 인권 침해 또 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노동자 1대1로 사장과 어떤 제대로 된 임금 협상이라든가 근로조건 요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거. 뭉치는 데 의의가 있다. 그게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권의 핵심이에요. 적극적 단결권 아시겠죠? 적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을 얘기하는 거. 단결권은. 그러니까 단결하지 아니할 자는 원래부터 당연히 누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근로 3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좀 단결하게 하는데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이 존재하는데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이다더라. 이걸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노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 대표 보통 이제 노조 대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보통 단결체가 중심이 돼서 사측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근로시간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권리들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섭이 결렬되면 또 합법적으로 단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트라이크, 파업 들어봤죠? 이런 부분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법적인 권리긴 하지만 또 사용자에게 또 과도한 이제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 회사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그런 한계를 또 일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근로자라는 개념은 정신적 근로자인가 육체적 근로자인가 상관없이 당연히 다 보장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다만 이제 공무원인 근로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 3권을 누려요. 근로자이긴 한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예요. 근로삼권.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근로삼권을 누리고요.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등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경찰 공무원은 안 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단결권, 단체 기소권까지는 인정하고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또 이제 헌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특히 이제 기본권에 관한 것도 그냥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생기초 강의 시리즈도 활용하시고 조문 특강도 활용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서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